BTV 이동진의 파이어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달의 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책을 읽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취미이기도 하고 또 그것 자체에 무척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타입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너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달의 책은 뭘로 하지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특히 신간 책들을 읽게 됐습니다. 5월의 책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책입니다. 국내 문학이고요. 바로 김기태 작가의 첫 소설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코너를 다루면서 제가 한 가지 원칙을 세울 게 있다면 가급적이면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선정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그렇게 책을 읽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5월 최고의 책으로 제가 꼽은 것은 국내 문학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달에 읽은 최고의 책이었기 때문이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국내 문학을 저도 이제 국내 문학, 외국 문학 가릴 것 없이 문학 서적을 평생 읽어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눈을 반짝이면서 읽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소설 혹은 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눈을 반짝거리면서 흥미롭게 빠져들었던 멋진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쓰게 된 작가는 김기태라는 작가인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책 날개에 있는 딱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2022년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하게 된 작가다. 2022년도에 등단했으니까 등단한 지 2년도 안 되는, 2년밖에 안 되는 정말 신진 작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올해 2024년도에 젊은 작가상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이력이 적혀 있는데 사실 젊은 작가상은 뭐라고 할까요? 대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작가상을 여러 사람에게 같이 수여하는 형태로 수상 작품집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이력만으로는 이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김기태 작가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뭘 전공했는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편견 없이 이 책에 온전히 빠져들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김기태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이 소설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읽으시기도 하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계절마다 세 권씩 인상적인 소설들을 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렇게 굉장히 짧고 얇은 그런 책의 형태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래서 이 소설보다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소설보다의 2022년 가을판에서 이 김기태 작가의 전조등이라는 소설을 제가 본 것이 처음입니다. 이후에 소설보다의 이제 작년 겨울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김기태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보편교양이라는 작품이 실려서 이 두 작품을 보고 나서 작가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이어서 두 계절 만에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된 거죠. 저로서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그런 어떤 새롭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한 그런 문학적인 재능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는 모두 9개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썼었던 그런 글들이 모여 있는데 놀랍게도 이 9편 사이에서는 물론 일부 공통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이 작가의 세계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다양성 같은 측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 속에 등장하게 되는 단편 소설 중에서 롤링 선더 러브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나는 솔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을 상대적으로 가져와서 바꾼 것 같은데 솔로 농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겪게 된 어떤 일들을 다룬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팍스 아토미카라는 소설이 있게 되는데 어떤 강박증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도저히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두 소설을 만약에 나란히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과연 한 작가가 쓴 소설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다양성과 소설마다 다른 개성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장의 작법도 다르고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들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서 물론 그 사이에서 비슷한 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도전 정신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신인 작가지만 9편의 소설이 모두 다 재밌었는데요. 하지만 이 김기태 작가의 어떤 이 9편을 꿰뚫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한 어떤 서로 다른 그런 개성들에도 불구하고 특징 같은 것을 아무래도 이렇게 좀 끄집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설정들이 단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9편의 소설을 읽으면서 일단 세계를 이렇게 구상해 놓고 축조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문학적인 어떤 형식으로서의
화술이라든지 혹은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품마다 정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건을 집어넣고 그 속에 인물을 집어넣어서 펼쳐내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편 소설임에도 기본 설정들이 작품마다 굉장히 탄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의 특색들 같은 것일 텐데, 인물들이 굉장히 평범한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첫 번째 소설이 세상 모든 바다라는 소설인데, 세상 모든 바다가 이제 K-팝 그룹 이름이거든요. 곡 중에 등장하는. 근데 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잠실에서 콘서트를 크게 열게 되는데, 그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려 13만 명이 몰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0만 명은 장내에 들어가게 되지만 4만 명은 표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주인공은 그때 모인 그 수많은 팬들 중, 다시 말하면 잠실에 왔었던 13만 명 중에 하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명적인 존재, 평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장내에 들어간 10만 명이 아니라 표를 구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이다가 굿즈샵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집에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김기태라는 그 작가가 주로 묘사하는 인물 중에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펼쳐지게 되는 이 롤링 썬더 러브라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애초에 시작이 퇴근길에 정말 꽉 끼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철에서 그 수많은 그 퇴근 인파 중에 한 명으로 어떤 사람을 묘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이죠. 이런 어떤 묘사라든지 혹은 소설에 무겁고 높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역도 선수가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역도 선수인 고등학생인 그 여학생은 소설 속에서 학교를 무슨 대표하는 그런 선수도 아니고 입상 경력이 화려하면서 무슨 메달리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사면에 든 적도 없고요. 학교 안에서도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실업팀을 가야 되는데 실업팀을 훨씬 더 잘하는 선수한테 이렇게 끼워 팔기식으로 가야 되는 신세에 놓여 있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경력을 가진 그런 선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세 가지 예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김기태 작가의 소설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굉장히 특성들이 있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전 모든 소설들이 상당 부분 이 보편성과 개별성 혹은 보편성과 고유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접점에서의 일들을 사건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설정을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각 소설들마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물론 굉장히 잘 아는 한국 사회이겠지만 그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작동 원리라든지 예를 들면 뭐 K-팝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구성 원리라든지 아니면 역도 선수가 있는 곳이 탄광 지역인데 그 지방에서의 어떤 그 산업적인 변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세계의 작동 원리는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보편적인 것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익명적인 존재로 보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별적인 평범한 존재들 하나가 갖고 있는 고유성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고유한 존재들은 서로의 어떤 맞닿은 부분들 속에서 손을 맞잡는 어떤 보편적인 것을 일종의 평화지대로 꿈꾸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그 작동 원리가 말하자면 어긋나는 순간들 같은 것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그 세계 속에서 인물들이 작동 오류가 생김으로써 벌어지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펼쳐지는 상황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 단편 소설들의 메인 사건의 어떤 설정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소설의 끝나는 어떤 부분들일 텐데 이 단편 소설들은 형식적으로 훨씬 더 이 장편에 비해서 고도로 이제 집적이 되어 있고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후반부에서 특히 종반부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이 김기태 작가의 소설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한테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상당 부분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이 걸어가서 끝나는 소설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반부에서 굉장히 인위적이면서도 반전이 강한 사건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인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소설을 종결짓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서의 사건은 중반부쯤에 터지게 되고 그 중반부쯤 터지는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긴 후주와도 같은 것이 후반부에서 펼쳐져서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여운이 긴 소설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이니까 당연하게도 문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매혹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장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아주 속도감이 있고 그 속에서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들을 우리가 탐색하듯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쓰고 있는데 그 문장들 속에서 언어를 다루는 작가는 모름지기 그래야 되겠지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든지 어떤 물건의 명칭이라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써나라 갔던 그 문장에 대한 어떤 의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한국어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예리하게 벼린 그런 날카로운 감각들 같은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끊임없는 성실한 어떤 되새김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문장 속에서 배어나와 있어서 작가에 대한 거듭 신뢰를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소설 중에 하나에 나오는 문장일 텐데 오르골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멜로디에 헌신하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기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어떤 표현일 텐데요. 그들이 몰라서 외로웠지만 그들이 몰라서 다행이었다라는 팍스 아토미카에 등장하는 그런 소설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바다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고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란 걸 감추고 싶었다 같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역설적인 그런 문장들이죠. 네, 그럼 과연 개별적인 작품들은 어떤가 궁금하실 텐데 그 중에 한 몇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소설 다 좋았지만 제일 좋았던 것은 바로 표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소설입니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그리고 두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소설은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역사는 길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두 사람의 역사는 길다라는 인상적인 문장에 이어서 19세기에 있었던 어떤 우정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에 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 얘기인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연장선상에서 역시 또 19세기에 있었던 파리 꼬민이 있었죠. 그 파리 꼬민에서 인터내셔널 가라는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게 된 철도공 그리고 가구공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20세기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해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거쳐서 한국의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근데 연해주에 있는 그런 조선인들을 소련이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지칭하게 되는데 두 명의 고려인에 대한 묘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는 갑자기 뛰어서 We Are the World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작곡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컨트리 꼬꼬까지 나오고 다이나믹 듀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인 두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권진주라는 아이, 여자아이죠. 그리고 김 니콜라이라는 남자아이입니다. 이 두 아이는 중학교 동창인데 이 두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같은 반인데도 전혀 친하지 않은 친구였고요. 어느 날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이 두 아이를 부르게 됩니다. 가니까 어떤 복투를 나눠주면서 부모님께 갖다 드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아이가 서로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은 봉투를 받은 아이로 서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에서 봉투를 받은 아이는 딱 두 명이었거든요. 봉투 안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소설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둘의 굉장히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교에서 뭔가 내야 될 돈을 내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재촉하는 내용의 그런 가정통신문 같은 게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봉투를 주었던 건데 봉투를 주면서 선생님이 그야말로 무심하고도 냉정하게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 자체가 두 아이의 관계를 사로잡는 어떤 화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둘이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무심하고도 냉정한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두 아이가 친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봉투를 받은 아이라는 거고 또 집안이 불우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말과는 달리 두 아이는 친하게 안 지내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사진을 보게 되면 양 끄트머리에 두 아이가 서서 가장 멀리 떨어진 채 사진을 찍히게 됩니다. 권진주라는 여자아이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기회균형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계속 시험에 붙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나머지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주인공 김 니콜라이는 이름이 김 니콜라이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고려인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김 니콜라이는 이제 공업계인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실습을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진주는 이 시험을 치르면서 또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명은 마트에서 일을 하고 한 명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연고도 전혀 없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둘 다 주민센터에 일을 보러 갔다가 몇 년 만에 처음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어렴풋이 알아보고 말을 트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친해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두 사람 간의 우정 혹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 한 3분의 1 정도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소설을 통해서 읽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이 소설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인터내셔널가를 만들게 되었던 두 명의 노동자 혹은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어내었던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두 사람, 그리고 그로부터 훨씬 더 멀리 긴 세월이 떠나서 그야말로 굉장히 익명적인 존재, 우리 주변에 지나가도 제대로 우리가 눈조차 돌릴 것 같지 않은 평범한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이 했었던 친하게 지내라는 말은 사실상 두 사람을 규정하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말이 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소설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소설을 통해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소설은 이제 세상 모든 바다라는 첫 번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 모든 바다라는 K-팝 어떤 그룹,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그룹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좋아하는 13만 명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좋아하는 또 다른 두 명의 소년 그리고 청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세상 모든 바다라는 그룹은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블랙핑크처럼 매혹적이고 그러면서도 U2처럼 사회적인 그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굉장히 많이 누리는 그런 K-팝 그룹인데 이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프리카 기아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전반에까지 적극적으로 가사 속에 담아내면서 실천도 하는 그런 그룹으로서 명성을 구가하게 됩니다. 이 그룹을 좋아하게 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인데 한국에 유학 온 상태인데 이 사람은 일본인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계 일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1교포 4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단계에서 이제 일본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본인인 것인데요. 하지만 자기 어떤 피출 같은 것은 이제 한국계이기 때문에 이 양자 사이에서 정체성에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K-팝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 세상 모든 바다라는 그룹을 좋아해서 공연 때문에 공연장까지 가게 되죠. 물론 티켓은 없지만. 티켓이 없는 상황이니까 굿즈샵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물건들을 뭘 살까 이렇게 공리를 하다가 어떤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보다 한 10살쯤 어린 백영록이라는 소년인데 16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일본 사람이고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백영록이라는 아이는 맹랑하게도 그때부터 영어로 계속 말을 묻게 되는데 영어에 능숙한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서툴고 불안한 그런 대화를 두 사람이 시작하게 되는데 일본인인 주인공 하쿠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너무 이 세상 모든 바다라는 그룹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소년 역시도 자기처럼 표를 구하지 못한 상태니까 자기가 들었던 어떤 소문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세상 모든 바다가 표가 다 매진되는 바람에 못 들어온 그런 팬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잠깐 게릴라 라이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록이라는 소녀는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 그럼 너무 좋겠다라고 기대하게 되고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게 되고 헤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인연은 그야말로 세상 모든 바다의 팬이다라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헤어진 상태에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날 어떤 기회나 인연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인공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마음의 부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모든 바다라는 그룹에 관한 그런 소설을 쓴다면 그 그룹에 관해서 특히 극중에 등장하는 이 송희라는 어떤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멤버에 관해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모든 바다는 결국 다 서로 만난다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그룹일 텐데 그렇게 바다와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굉장히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과 BTV를 가입하면 사은품과 요금 할인 말고 추가로 받는 것 없냐고요? 당연히 있죠. 비다이렉트 샵에서 신규 가입하면 도서 구매 시 무제한 할인. 이만큼 책을 사도 일반 도서는 25%, 전공 도서는 20% 무제한 할인.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무겁고 높은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뷔작인데요. 그러니까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이 소설이 처음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거죠. 프로 작가로서의 그런 길을 걷게 된 건데요. 이 데뷔작은 이제 처음 문장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땅에 붙인 두 발바닥, 그것이 시작이다. 라는 두 문장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한 작가가 출발할 때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김기태라는 작가가 처음 쓴 문장이, 물론 이제 그전에도 많은 습작들을 거쳤겠지만 처음 쓴 문장이 땅에 붙인 두 발바닥, 그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작가의 출현을 알리는 어떤 선언과도 같은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 문장이 무척 인상이 강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소설은 무겁고 높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역기입니다. 역도를 다루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이고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역도 선수이고, 추측컨대 강원도 정선으로 보이는, 소설 속에서는 정선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탄광이었다가 지금은 폐광을 한 그런 그 지역이고, 그 지역은 지금 카지노가 들어서 있다는 설정이 있죠. 뭐 강원도 정선이겠죠.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찌됐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역도라는 운동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그리고 그에 대한 몰입을 갖고 있는 그런 이 송이라는 그 소녀의 마음 같은 것입니다. 사실 어떤 스포츠 경기를 뭐 영화라든지 혹은 문학이라든지 이렇게 다루게 될 때 그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밀접하게 경기 종목 자체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같은 작품을 보시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는 운동 경기가 피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잔인한 어떤 속성으로서의 규칙 같은 것들이 그 아이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밑그림 같은 것이 되는 것일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런 그 역기라는 운동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사실 역도라는 운동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역도에 관한 소설은 전혀 아니지만 배명훈 작가의 소설 중에 신의 궤도라는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SF 소설이라서 역도라는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외계 행성의 어떤 여자한테 이 주인공이 역도라는 운동은 말이야 하면서 한참 설명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감정적으로는 약간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뭐 두 소설 사이에 어떤 그런 이어짐 같은 것은 사실은 없죠. 독자인 제가 연결하는 것일 뿐일 텐데. 어찌됐건 이 역도를 다루고 있을 때, 이 무겁고 높은이라는 소설 속에서 역도라는 것은 뭐 이 표현에 따르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역도에는 내려놓는다라는 동작이 없다는 거죠. 역도에는 오로지 들어 올린다라는 동작만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고 일정 시간을 버티는 것으로 역도 경기는 끝나기 때문에 역도 선수는 그것이 들어 올린 것이 인정되는 어떤 그런 신호가 오게 되면 내려놓지 않고 던진다라는 것이죠. 역도 경기에서는 그 버린다라는 그 동작이 굉장히 흥미롭게 되는 것인데, 내려놓지 않고 이 주인공인 송이는 역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자기는 그 들어 올렸을 때의 쾌감에도 몰두하고 있지만, 자기가 정말 몰두하고 있는 쾌감은 그 버리는 느낌에 자기는 사실은 매료되어 있다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버리는 순간의 느낌에 대해서 그때까지 지탱하고 있었던 온몸의 무게를 한꺼번에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소설에서는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요. 역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그 느낌이 어떤 것일지, 그 느낌이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묘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척이나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송이는 역도를 하면서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는데, 마지막 경기, 이제 졸업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경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를 무조건 100kg을 들겠다라는 자신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100kg을 들면 뭐 3위 안에 입상을 할 수 있어서 메달을 딸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한국 신기록을 세운다든지 이래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100kg을 드는 것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입상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개인적인 만족에 불과한 그런 스코어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이가 왜 그러면 나는 100kg이라는 그 무게를 들어야 된다라고 자기의 선수로서의 목표를 설정했을까?
일단 그 100kg의 엿기를 드는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소설에서 그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나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이다 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kg을 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 이후의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장면까지 묘사가 되는데요. 이 그냥 100kg의 엿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소설에 묘사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은 저는 사실은 이 작가로서 김기태라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소설들을 쓰게 된 그런 작가의 어떤 다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 대목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송이는 역도 선수들을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에 대한 기사를 쓸 때마다 항상 붙이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일을 든다, 들어올린다, 우리는 희망을 들어올린다 같은 문장들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반발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에 연이어서 그 100kg의 무게에 든다는 것에 대해서 송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무게가 내일에, 송이는 단호해졌다. 아니, 이건 영광이 아니야. 이건 미래도 아니고 꿈도 희망도 아니야. 그럼 뭐야? 젖은 머리가 물었다. 송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 흥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운이 좋아도 나빠도 그대로인 것. 어떤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닌. 말하자면 그냥 100kg의 손때 묻은 쇳덩이. 나도 몰라. 어쨌든 들 거야. 네,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인 그런 단락이기도 했었고 그렇게 100kg에 들어야 될 이유도 모르지만 어쨌든 들 거야 라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엿기야말로 김기태 작가한테는 문학일 것이고요. 저한테는 영화 혹은 영화 평론일 것이고요. 혹은 직업을 가진 혹은 직업을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간을 쓰고 있거나 목표로 삼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팍스 아토미카라는 소설입니다. 팍스 아토미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핵에 의한 평화라는 뜻일 텐데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터지게 된 그런 핵폭탄과 그 이후의 핵경쟁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그야말로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핵에 의한 불안한 평화가 이어진다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팍스 아토미카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 소설은 강박증에 시달리는 어떤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상태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설의 거의 끝부분에서의 어떤 작은 사건이 등장하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이후에 핵 위험 때문에 생기게 되는 세계의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 이것이 밑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중요하고도 재미있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핵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뇌에 관한 어떤 명칭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전두엽에서 보내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걸러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칭할 때 미상핵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학술적인 용어로. 미상핵이라는 말은 이제 미상이라는 것은 꼬리처럼 생겼다라는 뜻일 텐데 어찌됐건 이 말 속에 핵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이 남자는 강박증에 시달려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미상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 머릿속에도 핵이 있다라는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핵무기라는 것이 바깥에 있고 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어떤 핵이라는 것이 그리고 혹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의 어떤 뇌의 방식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두 가지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뭐 강박증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약간 그런 증세가 있어서 너무 잘 이해가 되는 소설이기도 했을 텐데 이 소설의 시작은 문 앞에 서서 밤에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문을 닫았는데 내가 정말 문을 닫았을까라는 것을 확실하지 못해서 계속 우두커니 현관문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일상에서 강박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가스레인지를 자기가 제대로 잠갔는지 혹은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이 아플 정도로 비틀어서 잠근다든지 그 외 수많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ATM기에서 10만 원을 뽑을 때도 자기가 정말 10만 원을 제대로 뽑았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불안감을 막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뭔가 하면 나는 지금 10만 원을 인출했다라고 바깥으로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ATM기에서 돈을 꺼내고 나서. 누가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일 텐데 이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나는 조금 이상해지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상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라는 문장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강박증에 관리인 것을 통해서 이 남자의 어떤 복잡한 내면, 한 치 앞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게 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이 사실상 사건 없이도 그대로 펼쳐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흥미로운 그런 또 다른 김기태 문학의 다른 지점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첫 번째 소설인 세상 모든 바다의 시작이 되는 사실상의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인 주인공과 또 다른 주인공인 한국 소년이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었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나서 나누는 대화로 사실상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소설에 수록된 마지막 소설인 팍스 아토미카의 마지막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자리에서 한 일본인과 또 다른 한국 사람이 나누게 되는 정말 이상한 대화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소설을 시작하게 되는, 물론 이건 우연일 수도 있겠죠. 9편의 소설을 수록하는 어떤 그런 순서에 관한 것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편의 소설을 담은 이 단편 소설집은 서로가 만날 일이 없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우연히 만나게 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서의 대화로 시작해서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된 또 다른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그러니까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대화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그냥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김기태 문학의 어떤 한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 읽고 나니까 김기태 작가의 그러면 장편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직 세상에 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 몇 년 안에 나오게 될 김기태 작가의 장편도 무척이나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좋은 소설들을 이번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여러분께 이 멋진 소설집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팍스 아토미카의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핵전쟁 공포에 시달리는 인류가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 만한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들을 다룬 굉장히 멋진 영화가 있죠.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인데요. 탐 행크스와 마크 라이런스의 우정이라면 우정일 수도 있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그려낸 연기부터 스필버그의 연출까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멋진 영화입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6월 달에도 또 다른 멋진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